올해 광풍 수준으로 치솟던 서울 집값이 9.13 대책을 기점으로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년 집값이 관심인데 시장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은행들이 뒤숭숭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KB국민은행은 노사 갈등으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꿈의 연봉인 억대 연봉자가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400여 명은 면세자로 분류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정년이 지난 엔지니어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오랜 기간 회사 성장에 기여한 우수 인력이 정년을 넘겨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속 연한에 구애받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프리즘은 올 한해 광풍이 불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올 초부터 정말 무섭게 집값이 치솟았고 이후 9.13 대책을 분기점으로 지금은 깊은 소강 상태에 빠진 모습인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모두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먼저 올해 서울 아파트값 흐름을 강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 한해 3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1호선 기준으로 59제곱미터는 9억 5천 선 정도 했었거든요. 그 9.13 대책점 마지막 팔린 게 12억 9천 정도 팔렸는데 9.13 대책 이후에는 12억 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8%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값은 2% 정도만 올랐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 값은 각각 0.3%, 2.8%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꾸준한 서울 아파트에 부동산 투자가 몰렸고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뛰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 억제책을 펼치게 됐고요. 결국에 수요자들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용산이나 여의도 개발 호재와 함께 서울 지역의 수요자들의 집값 구매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6억 원대 그쳤지만 올해 들어 7억 원으로 올랐고 9월엔 8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세금 강화, 공급 확대 방안까지 나오고 나서야 상승세가 꺾였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셈법을 떠안게 됐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집값이 기록적으로 오르면서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직장인 평균 연봉으로는 무려 2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이처럼 답답한 현실을 계속해서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정부가 9.13 대책 등 강한 대출 규제를 내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13 대책을 발표하고 또 저희가 9월 21일 그 주택공급대책 이것들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장은 지금 그전에 과열 현상이 지금 진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림세는 주간 단위로 0.1% 미만에 불과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8천만 원이나 올랐는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도 채 안 떨어진 셈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8억 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은 3,475만 원. 24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절반만 쓰고 나머지를 모은다 해도 48년이나 걸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섭게 오른 서울 아파트 값에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내년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먼저 대표적인 게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그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게 공시 가격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시세의 70% 정도 선이거든요. 예.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대충 7억 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공시 가격이 내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아파트 값이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들도 많아질 텐데 이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이제 내셔야 합니다. 지난달에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죠. 이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빚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도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공급 확대도 주요 변수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3기 신도시였죠. 그 서울과 바로 붙어 있는 남양주라든지 하남, 과천, 인천 등에 모두 15만 가구의 신도시를 짓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도시에서 이제 서울 도심지까지의 교통 대책, 예를 들어 그 지하철 연장선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안에 또 11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서울 안에 집을 살지 말지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이 신도시의 저렴한 이 새 아파트 분양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매매 시장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울시도 어제 이제 세부 계획을 통해서 도로와 빗물 펌프장 등 서울의 자투리 땅을 모두 모아서 8만 호의 공급 주택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설사들이 내년에 내놓을 분양 아파트도 올해보다 대폭 늘어납니다. 올해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선 아파트가 22만 2,700여 가구였는데 이 내년 분양 계획이 38만 6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74%나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 내놓고 있죠? 일단 그 한국은행이 부동산 전문가 170여 명에게 내년 부동산 전망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3명 중 2명이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 KB금융연구소도 비슷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512여 명에게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물어봤는데 4명 중 3명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 답을 내놨습니다. 이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 내년 서울 아파트값이 1.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8%대 넘게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세금이나 대출 규제 압박이 워낙 강도가 높은 데다가 금리까지 오를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이 되는 가운데 조정 양상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언제쯤 이제 집을 사야 될까 이런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그 학군 수요와 이사철이 몰려있는 봄 이후의 상황을 보고 이 판단에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봄 이후에도 하락세가 만약 계속된다면 내년 가을까지도 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은행들이 뒤숭숭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금융은 은행장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 이후 위성호 행장과 진옥동 신임 행장 내정자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기습교체 통보를 받은 위 행장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이사회 등 후속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이사회가 열렸는데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오후 2시에 이사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지금 7시가 넘었으니까 5시간 넘게 이사회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옥동 신임 행정 내정자에 대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면서 이사회도 당초 예정보다 길게 5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은행장 후보 추천 안건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위성호 현 행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지가 크게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앞서 위 행장에 대한 2년 임기가 내년 3월에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연임 여부를 논의하는 이 작용위가 1월 말 정도에 열릴 것으로 관측이 됐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인사 갈등을 두고 금감원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취재 과정에서 금감원 임직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지금 우세합니다. 하지만 과거 지주와 은행 간의 경영진 다툼이 과거에 큰 파장을 낳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예,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재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2014년도에 일명 KB 사태라고 하는데요. 이 전산 시스템 교체로 촉발이 됐던 이른바 KB 사태 때
이명롱 이 KB금융지주 당시 회장에게는 3개월 이 직무 정지를 내렸고요. 이건호 당시 국민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주 경영진 분쟁이 고소고발 낙하전으로 이어졌던 신한 사태 때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때 신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랑찬 신한 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요.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해서 지난 10월에 금융위원회가 해임 권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네. 금감원이 이렇게 개입한 근거는요. 금융지주사법 위반 등이었는데요. 경영권 대립이 단지 내부 분쟁에 그치지 않고 지주와 은행 간의 경영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때 금감원은 그동안 개입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 금융위원회 사례를 한번 보면요. 금융위원회가 2014년도에 이명록 KB 지주 회장에 대해서 3개월 직무 조치를 내리면서 내린 근거들을 좀 보면요. 지주 회장이 보시는 것처럼 지주 회장이 자회사 경영 관리를 소홀히 해서 결과적으로 지주와 은행의 이 건전 경영을 크게 저해했다 이렇게 제재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신한금융의 인사 갈등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아직은 뭐 그렇게 비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성우 행장이 후임에 대한 인수인계를 좀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제2의 신한 사태로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번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 과정이 현재로서는 지배구조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개입할 근거는 많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금감원은 이 전담 검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구조 문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건 계속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두고 노사 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내용은 정지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파업 찬반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오전 9시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는 조금 전 오후 7시에 종료가 됐습니다. 대략 오늘 오후 8시나 9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과급을 두고 국민은행 노사 간의 시각차가 아주 크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나요? 네, 올해 국민은행이 3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올렸는데 그럼 이에 합당한 성과급을 줘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통상임금의 300% 수준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측 설명은 다릅니다. 올해 경영 목표란 게 있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했고 다른 은행과 비교해도 이익이 많은 게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성과급이 과거엔 기준 없이 지급이 되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자기자본 이익률 등 기준을 갖고 지급하는데 노조가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시기를 놓고도 시각차가 큰데요. 네. 노조는 2019년 전환 예정인 1964년생 부점장급 직원만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팀원급 직원도 대상이 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 추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는 파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조 주장에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컴퓨터를 끄자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컴퓨터를 일방적으로 끄고 업무를 쉬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 등 생존권을 위한 파업이 아닌 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이 과연 설득력을 얻겠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억대 연봉,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꿀 텐데요. 이런 고액 연봉자가 계속 늘어나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봉급 생활자 가운데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은 올 상반기에만 52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243억 원을 받아 국내 셀러리맨 중 연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은 꿈의 연봉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로 분석한 직장인들의 연봉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세전소득이 한 해 1억 원 이상인 직장인은 71만 9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 47만 명 수준이던 억대 연봉자는 불과 4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로 대기업 임원들인데 전체 근로자 가운데 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역대 연봉자 중 1,400여 명은 면세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비과세로 분류되는 해외 근로소득이 많거나 외국 납부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년 전보다 4.7% 늘어난 3,51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21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서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80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근로자는 1,200만 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55만 2천 원을 돌려받은 셈으로 1년 전보다 약 4만 원 늘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정년 60세 벽이 깨집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부터 새로운 인사 실험에 들어가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의 경우 정년을 폐지합니다. 중국으로 유출되는 반도체 인력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인력 빼가기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인력에게는 연봉의 3배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엔지니어 한 30-40명 정도의 팀만 꾸릴 수 있으면 충분히 기술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엔지니어 유출들이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중국이 한국을 좀 더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정년 폐지라는 파격을 도입한 배경에는 이 같은 중국의 공세가 지목됩니다. SK하이닉스는 우수 엔지니어의 경우 정년이 지나도 연구개발, 제조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내년 정년 대상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동료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상대평가 제도도 2020년부터 폐지합니다. 이 같은 SK하이닉스의 인사실험은 인재 제도 혁신을 강조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인사실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내년부터 신용 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뀝니다. 같은 신용도로 보기 힘든데 같은 등급에 묶여있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는데요. 점수제로 바뀜에 따라 수백만 명이 이자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나뉜 신용평가 등급제를 내년부터 1점에서 1000점 사이로 점수화하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신용도에 차이가 있는데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한 등급에 묶여 동일한 금리를 받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가령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그동안 7등급에 해당돼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 점수제로 바뀌면 기존 6등급과 비슷하게 취급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내년 1월 중순부터, 다른 금융기관들은 2020년 중에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어디에서 돈을 빌렸냐에 따라 매겨지던 신용평가를 앞으로는 각 대출을 얼마의 금리로 받았는지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받은 분들 1.5등급씩 하락하던 거 이제 은행권 수준에 맞춰진다. 그렇게 혜택 보시는 분들이 저축은행은 한 28만 되고 제2금융권 다 합쳐보면 한 62만 명 정도. 신용평가 체계가 더욱 세분화되면서 소액연체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 연체되고 이런 거 사소한 게 치명적인 거예요. 큰 건보다는 작은 건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반면 자신의 수입 범위에서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거나 이동통신요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납부한 게 확인되면 신용평가는 상향 조정됩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병, 바로 암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암에 걸려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유병자가 174만 명에 달하는데요. 조기 검진과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생존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광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2세까지 살았을 경우에 3명 중 1명 이상은 암에 걸립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걸린 암은 역시 위암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장과 갑상선, 폐와 유방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암에 새로 걸린 환자 수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290명 정도 되는데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5년 만에 다시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다만 치료 기술이 좋아져서 생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암에 걸리고 5년간 살아있으면 완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데요. 지난 2016년 기준 암 환자 2명 중 1명은 5년 넘게 생존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새 5%포인트 넘게 늘어서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치료비 부담은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암 치료비 검색하시면 평균 치료비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이런 자료들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건강보험 제도가 개선돼서 그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우선 건강보험에서 95%를 부담해 주는 데다가 지금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 1분위는 연간 8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내줍니다. 그리고 2, 3분위는 100만 원, 또 4에서 5분위는 15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줍니다. 그래도 암에 걸리면 환자도 가족도 고생일 수밖에 없죠. 검진 빠짐없이 받으시고 음주 줄이고 내년부터는 좀 더 건강한 습관을 목표로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관세청이 한진그룹의 새 모녀를 밀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외 명품부터 과일까지 회사 물품인 것처럼 속여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죠? 네,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은 한진총수 일가의 밀수입 의혹을 조사한 결과 밀수입 260건과 허위신고 사실 30건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추적한 한진 세 모녀의 밀수는 무려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1,000점 넘게 밀수입했습니다. 여기에 5억 7천만 원 상당의 가구와 욕조 등을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해 들여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밀수가 대한항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네, 한진총수 일가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물품 구매를 지시한 뒤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해외 지점을 통해 대한항공 항공기로 국내에 들여오고 해당 물품을 회사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해 관세와 운송료 등 총 2억 2천만 원을 대한항공 측이 납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세관 직원 2명이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대한항공의 좌석 편의 요구를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도 추가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여야가 산안법 개정안에 가까스로 합의를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여야 간 협상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했는데요. 사업주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1시간 앞둔 오후 4시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에 회의장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아들 볼 면목이 생겼다면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안 기자, 그렇다면 원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원청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수위, 이 두 가지가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여야 합의안은 원안보다 재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우선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담 범위를 좁혔습니다. 또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부안보다는 대폭 완화된 겁니다. 네,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산안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금 전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야권이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지난 9월 개편 이래 처음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7.2로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가격 전망은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0.08% 하락하면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북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구에서 모두 매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지난주와 같이 0.11% 하락했습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기사가 속한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운행정지 1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승차 거부 횟수의 2배에 달하는 택시를 총 60일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에 명의개서 혜택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 뒤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을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지만 기재부는 이 회장의 재산의 명의 신탁이어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8도로 강한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모레는 영하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당분간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추위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두텁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적설은 제주 산간이 최고 30cm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에서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 내륙은 최고 6cm, 충남 내륙은 3cm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서울과 수원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 경보까지 내려져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광주에는 낮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춥겠습니다. 내일 전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영하의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 내내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